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손상에서 2차 평가 중 초점 해상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할까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 초점 해상 평가 마무리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골격계 손상이 있겠지만 이게 가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눈이 정확한 환자의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이런 이 진단 검사 장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부러지고 골절이 발생하고 인대가 끊어지고 파열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장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명확하게 진단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처치를 할 때는 이 환자에게 섣불리 진단 내리지 말고 적절하게 부목을 대고 드레싱 제제를 쓰고 해서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이송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진단을 내려서 환자에게 추가적인 손상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드렸고요. 오늘 할 부분은 이 가능하다면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치하게 되면 처치한 부분들은 부목이나 붕대 등으로 가려질 거잖아요. 이런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송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추가적으로 또 이 환자의 평가를 위해서 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처치한 부목과 드레싱 제제를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의 현장에서 처음에 갔을 때 이 환자의 상처가 가려질 수 있다, 처치선 가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가 너무나 좋아졌으니까 핸드폰이나 혹은 소방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기 등을 이용해서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환자를 인계해 주실 때 진행해 주시면 굳이 부목을 풀어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의사가 판단을 내렸을 때 부목과 붕대를 제거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어본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지 않고 원래 다쳤을 때의 그 환자의 손상 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찍지 않고 그리고 환자를 인계할 때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부목 처치하고 붕대 행위가 모두 다 그냥 무고표이 될 수 있도록 다 제거할 겁니다. 열심히 처치한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데 환자를 인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다쳤다. 예를 들게 되면 오른쪽 정강이 부위 혹은 오른쪽 무릎 사이드 쪽에 오른쪽 그 측면 쪽에 OCM 길이의 깊이는 1cm 정도 되고 상처가 안쪽에 뭐가 보인다든지 예를 들게 되면 힘줄이 보인다거나 혹은 근육이 보이는 정도의 깊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지금은 구급차 내에 구급일지를 사용하기 위한 탭을 다 보급해 놨기 때문에 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인계할 때 편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사진을 보면서 손상 여부를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할 거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구해주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연부조직 손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구해주군과 앞좌주군은 이 책에서 4번 이상 반복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특히 구해주군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연관이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내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종이 올라오고 근막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모세혈관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그래서 국소적인 허혈과 괴사를 일으키게 되고 원위부의 감각 소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맥혈류는 초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는 압력이 점점 증가할 거니까 이 증가하는 압력에 의해서 동맥은 후기에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발생될 수 있는 맥박 소실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구해주군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이적인 그 감각 이상의 위치를 볼 만한 특이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내측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의 갈기막 공간에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 요런 것들은 매우 특이한 소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감가락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뭐 건드렸더니, 뭐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해주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특이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쪽으로 있는 것들은, 네.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요거 수동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자를 움직였을 때 환자의 겉보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환자의 손상에 비해 과도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해주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건데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해주군을 의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죠. 여기는 사제가 부었을 때 구해주군을 의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의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다 확인한 가운데 이 구해주군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절, 염자, 탈구 이런 것도 쭉 쓰고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구해주군 이러한 여러 가지 모두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의심 환자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손상 종류를 다 리스트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골절, 만져봤더니 뼈가 부러진 것 같지가 않다. 연바람이 발생하지 않다. 뼈가 불안정성이 없다. 안전적으로, 잘, 사지가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골절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탈구도 마찬가지. 탈구도 관절 부위에서 불안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적절하게 뼈의 이동성이 추가적인 이동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탈구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염자하고 이제 구해주군이 있는데, 염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관절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인대의 늘어남이니까, 인대는 어디에만 있죠? 뼈하고 뼈끼리 붙어 있는 관절. 인대는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신체 구조물이니까요. 그래서 관절 부위가 아니라면 이것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해주군은 어차피 관절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의 몸통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 다 제거해 놨더니 구해증후군 하나만 남더라. 그러면 이 환자의 구해증후군의 의심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환자 평가 때는 항상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획주군이 의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근막의 압력이 올라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초기에 구획주군이 발생되지 않거나 혹은 구획주군이 초기에 발생됐었는데 후기에 발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육의 손상 이후 시간이 지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구획주군이 확인되거나 혹은 이 깁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목 스프린트를 됐을 때 이게 압력이 오히려 부러진 혹은 손상당한 이 근구격에 이 고정된 상태에서 압력이 더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 부목 때문에, 깁스 때문에, 깁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랗게 팔을 다 둘러싸잖아요. 팔이 깁스 부러진 곳에다가. 그래서 이게 계속 붓게 되면, 팔은 다쳐서 계속 붓게 되면, 이 딱딱한 석고붕대, 이 깁스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뱀에 물려 독이 주입된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팔다리가 있으면 뱀에 물렸을 때, 이렇게 딱 물렸을 때 이 부위가 엄청 땡땡 붓습니다. 이 독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제 구획주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의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쳤느냐, 다쳤을 때 환자가 느꼈을 혹은 들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통증과 불편함은 0에서 10등급이라 써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모두 평가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실 거긴 한데, 예, 환자에게 물어보게 되면, 웬만한 환자의 손상, 정답은 환자에게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분 뭐 어떻게 다쳤어요? 뭐 3m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디부터 떨어졌어요? 다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발목과 무릎이 가장 아픕니다. 뭐 지금 다른 데 이상 있는 건 없나요? 뭐 다른 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떨어졌을 때 무릎이 조금 먹은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리 지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사항들,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처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통증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노인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인해 병적 골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병적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통증과 더불어서 환자의 신체 검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러지 같은 것들, 추가적인 뭐 병력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환자가 다친 것보다 사고는 심한데 환자가 다친 게 조금, 사고에 비해 경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재평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선평가를 하고 있는 중간에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거나 혹은 이 정도 손상이면은 빠른 외상평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단이 되면 촉점 외상평가를 하다가도 빠른 외상평가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초점 외상평가 끝나고 난 후에 어느 부분부터 처치를 할 건지, 이송은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의 이성순위와 이성의 우선순위, 처치, 이 우선순위란 말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환자별 이성순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 상처별, 머리에는 열상이 있고 다리에는 오른쪽 허벅지에는 넛다리 뼈에 골절이 확연히 보이는 개방성 골절이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처치를 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 상처 부위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할 건지 아니면 이송하는 도중에 처치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 결정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모든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단어 안에요. 그 다음에 정밀신체검진하고 재평가가 있는데, 정밀신체검진은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른 외상평가처럼 진행을 하는데, 빠른 외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2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2분 안에 전체 이 환자의 몸을 다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추가 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해주고 싶은 것들은요. 정밀신체 검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무의식 또는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죠. 환자 몸만으로만 환자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했을 때 빠른 외상 평가를 했을 때 놓치고 넘어가는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의식 환자나 혹은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서는 이 정밀신체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송 중에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눈으로 읽어봐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정밀신체 검진은 꼭 해야 되는 술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0분이다. 그런데 환자에서 5분마다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추가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정밀신체 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예를 들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가 쇼크 상태예요. 그래서 라인 잡고 정맥으로 수액 처치하면서 현장을 이송하게 되는 건데 골절이나 뭐 연부조직 손상 같은 건 처치를 못하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못했던 추가적인 골절에 대한 처치라든지 혹은 뭐 연부조직 손상에 대한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송 중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밀신체 검진은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다.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평가사항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재평가가 있는데 재평가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요거는 심각한 환자일 경우에는 5분,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분 정도. 요거는 때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한데, 요거를 조금 시간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활력지구나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주 외상의 징후와 증상에 대한 영수적인 평가에 초점을 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상이나 혹은 환자의 생체 징후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지금 맥박수는 얼마인지, 환자의 우시술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은지, 그리고 아까 전에 처치했던 넉다리뼈 골절이 제대로 부목 고정되어져 있는지 혹은 재출혈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점유 신체 검진하고 다르게 기존에 알려져 있던 손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했던 손상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볼만한 것들은요, 여기 이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활동은요, 이 움직임, 신체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스포츠 활동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손상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관절 부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아래까지 써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취미생활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직업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업을 잃게 되거나 장애를 앓게 되거나 하면서 본인의 이 생업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선수의 생명,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 기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감독이나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팀의 이미지나 승리를 위해서 선수를 희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혹은 응급의료 종사자로서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환자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환자의 손상을 처치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에게 휴식과 처치를 권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감독이나 구단주에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병원과 혹은 소방을 목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요 간혹가다 이 운동에 대해 조금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포츠 재단이나 혹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팀, 배구팀이나 축구팀이나 농구팀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스포츠 닥터, 스포츠 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해가지고 보조적인 팀의 선수들을 처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처치하고 혹은 물리치료나 테이핑 같은 것을 도와주는 이런 응급구조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너무 제한적으로 아예 생각을 못 박아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 손상 처치를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조금 볼만한 것들은 긴 척추 고주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심각한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목을 일일이 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 척추 고주판의 환자를 묶어서 하나의 부목을 아예 대는 거죠. 전신 부목이죠. 이건 오히려 다른 사고에 전환을 하게 되면 전신 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척추 고주판에 환자를 실어서 이송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부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큰 뼈 같은 경우에 이 출혈량이 많아서 저혈량과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 순환이나 감각 소실, 그러니까 PM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MS에 관련된 문제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다른 근골격계 손상보다 좀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